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장 첫 번째 이슈로는 SK텔레콤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은 사고 오늘도 기관 투자자는 좀 팔고 있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죠.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집단 소송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오늘은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짚고 갈까요? 네. 이번 사태는 지난달 18일 SK텔레콤의 유심 관련 서버가 외부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단순 개인정보를 넘어서 가입자 식별 키는 물론 또 유심 복제를 통해서 금융 사기나 명의 도용 등 2차 범죄에 직접 악용될 수 있는 유심 비밀 키와 같은 핵심 인증 정보까지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더욱더 우려가 커졌는데요. 최대 9.7GB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량이 관측된 점으로 비추어 봤을 때 그 피해 규모가 전체 가입자의 상당수에 이를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정 신고 기한인 24시간을 넘겨서 관계기관에 신고를 했고 또 고객들에게도 그런 유출의 구체적인 내용 또는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매우 거센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찰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를 늑장 신고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들은 이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 소송의 관전 포인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송의 핵심 쟁점은 SK텔레콤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와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변호인 측에서는 이번 유출이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서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인증정보 유출 가능성을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판례를 보면 기업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위자료가 1인당 10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유출 정보의 민감성 그리고 피해 범위가 크고 특히 유심 비밀키 유출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과거보다 기업의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지금 소송에 앞서서 제기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사건의 성질상 맞지 않다면서 이 소송을 청구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급 명령을 청구한 측에다가 본안 소송으로 진행해달라. 그러니까 통상적인 소송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할 만큼 앞으로 그렇다면 본안 소송에서 그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SK텔레콤이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좀 많은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자님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SK텔레콤 측은 전 고객 대상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 무료 가입을 완료했고요. 또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유심 교체 그리고 재설정을 받은 고객이 약 184만 명으로 알려져 있고요. 교체 대기자는 여전히 7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은 이번 주말부터 유심 물량이 대량 입고될 예정이라 교체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그룹 차원의 정보보호혁신위원회와 별도로 SK텔레콤 차원의 고객 신뢰회복위원회 구성도 또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재무적인 타격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SK텔레콤 CFO도 2분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직접 밝혔고요. 또 신규 가입 중단에 따른 영업 차질, 또 가입자 이탈 방지 및 신뢰 회복을 위한 마케팅 비용이 또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실추된 고객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부분인데 투명한 정보 공개, 또 실질적인 피해 보상 의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 보상과 함께 보니까
결국에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좀 개선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또 좀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 기업의 이런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지난해 9월에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과징금 상한액이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대폭 상향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만약에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론적으로 최대 5,300억 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최근에 LG U+ 사례와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과징금이 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이 과징금이라는 것은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으로 이어지는 금액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 제도의 개선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피싱 같은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소비자들도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한 통신사에 대한 불신으로 자급제폰 구매가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사전 판매를 시작한 삼성전자의 신제품 스마트폰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SK텔레콤 사태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사건이 진행이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수기 회사들의 특허 소송전을 좀 짚고 갈 텐데 국내 정수기 시장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코웨이 그리고 청호 나이스 간의 얼음 정수기 기술 특허 분쟁 이야기입니다. 무려 이 분쟁이 11년 동안 이어졌다고 하고 코웨이의 승리로 이제 끝이 났는데 이번 소송의 내용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 그 의미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소송은 이제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의 특정 얼음 정수기 제품이 자사가 2006년에 특허 등록한 그런 얼음 정수기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청호나이스가 청구한 손해배상액만 원금 기준으로 200억 원에 달하는 등 업계에 이목이 쏠렸던 그런 사건인데요. 1심에서는 청호나이스가 이겼습니다.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게 100억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는데 한데 2심에서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내려졌고요. 대법원이 어제 이 2심 판결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로써 11년간 이루어진 지루한 특허 분쟁이 코웨이의 최종 승리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는 코웨이의 얼음 정수기 기술의 독자성을 법원이 인정한 그런 셈입니다. 향후에 정수기 기술 개발 및 시장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이 핵심적인 기술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심과 2심에서 이렇게 판단이 전혀 달랐는데 핵심은 바로 제빙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 기술은 미리 만들어둔 냉수를 제빙 원수로 사용해서 얼음을 만드는 방식. 그러니까 미리 물을 차갑게 한 다음에 그 차가워진 물을 얼리는 그런 방식이 바로 청호나이스의 특허 기술이었는데요. 1심의 재판부는 이 부분을 넓게 해석해서 바로 특허 침해를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코웨이의 얼음 정수기 같은 경우는 냉수를 미리 만들어서 제빙하는 것이 아니라 한 12도에서 16도 정도의 정수된 물을 얼려서 만드는 것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웨이 제품은 제빙 과정에서 냉수를 필수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양사의 어떤 기술적인 구성이나 혹은 작동 원리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이것을 갖고 1심 판단이 맞느냐, 2심 판단이 맞느냐를 살펴봤는데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고요. 그래서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코웨이 그리고 청호나이스 이 양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코웨이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양사 얼음 정수기는 제빙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에
이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결론은 아주 당연한 결론이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고요. 또 이번 판결로 당사 기술력에 대한 고객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반면에 청원 아이스 측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별도의 공식 입장을 추가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청구된 손해배상금 원금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억 원이 넘는 규모였고요. 11년 동안 특허 심판원의 심결부터 시작해서 특허법원, 그리고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는 아주 치열한 법정 다툼이었습니다. 네, 이번 소송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만 보니까는 정수기 이 업체에서는 사실 특허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코웨이가 다른 기업들과도 소송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얼음 정수기를 포함한 생활 가전 시장이 아무래도 성장하고 또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기업 간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연스럽게 특허 분쟁도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코웨이도 역시 이번 소송과는 또 별개로 지난해 교원 웰스의 특정 얼음 정수기 모델, 또 올해는 쿠쿠 홈시스의 얼음 정수기 모델에 대해서 디자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청원 아이스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디자인 또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거 코웨이는 시장 1위 기업으로서 이런 특허권이나 지식재산권 분쟁을 다소 자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공정한 경쟁, 또 시장 질서 확립, 기술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권리 행사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승소 판결을 계기로 코웨이는 자사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앞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나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업계 전반적으로도 기술 개발과 함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및 방어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웨이 그리고 청원 아이스 간의 소송 이슈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